안녕하십니까. 에드왕다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증기 트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면 증기 트랩은 방열기의 환수구나 증기 배관의 말단에 설치하여 방열기나 증기관 내에서 발생되는 응축수 및 공기를 배제하여 수격작용을 방지하고 증기를 막아 증기의 응축열을 효과적으로 발열시키는 장치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증기 트랩이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기 트랩이라는 거는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하세요. 무조건 증기 난방에서만 사용이 돼요. 즉 증기 보일러의 경우에 이 트랩이 사용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증기 난방에만 사용하는 장치를 트랩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온수 난방에만 사용하는 장치가 또 있었죠. 그건 뭡니까? 팽창 탱크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증기 난방에 사용되는 이 트랩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증기 난방에서 쓰기 때문에 증기 트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기 트랩의 역할은 응축수 배출이에요. 응축수 배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응축수 트랩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증기 트랩의 하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이쪽에 사용처에 뭐가 설치됩니까? 라디에이터, 즉 방열기가 설치되죠. 그러면 최초에 증기를 만들어서 이 방열기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보내주고 나서 이 방열기에서 방열이 끝나고 나오는 관을 우리가 뭐라 그래? 환수관이라고 하지. 이렇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때 증기가 들어가는 관을 주증기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되돌아오는 관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요거를 환수 주관 혹은 그냥 환수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이때 트랩이라는 거는 주로 보면은 요 방열기 다음 단, 즉 환수 라인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여기도 나오지만 트랩은 방열기 환수구나, 방열기 쪽에 환수구 요런 데 설치하거나 혹은 증기 배관의 말단, 거의 요 마지막 단에 설치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증기 트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일단 증기를 보내요. 방열기 쪽으로 증기를 보내게 되면 이 증기가 방열기 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난방을 하게 되지. 그 말인즉슨 실내에 있는 차가운 공기와 온도가 낮은 차가운 공기와 이 뜨거운 증기가, 이 뜨거운 온도가 높은 증기가 열교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방을 하는 이유가 뭔데? 실내가 추우니까, 실내 온도가 낮으니까 우리가 난방을 하잖아. 그럼 실내에 있는 공기가 차갑다고 보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차가운 공기랑 증기랑 열교환하게 되면 증기가 100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돼. 그럼 증기가 100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뭘로 바뀌어요? 물로 바뀌지, 물로. 그래서 이 증기가 물로 바뀌는 그 물을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응축수라고 부르죠. 응축수. 즉 방열기에서 방열하고 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증기가 식어서 응축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효율이 100%라면 방열기에서 100% 방열하고 100% 뭐만 나와야 돼? 응축수만 100% 나와줘야 돼. 근데 이 세상에는 효율이 100%인 기계는 있다 없다?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 응축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부 응축된 응축수와 일부 응축하지 못한 증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섞여서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증기랑 응축수랑 섞여서 나오는데 이 증기랑 응축수가 섞여서 배관안을 흐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증기 중에 응축수가 배관을 때리는 수격 현상이 발생하잖아. 워터 해머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증기와 응축수, 제가 그냥 습증기라고 부르겠습니다. 방열기를 통과한 요 습증기가 트랩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트랩이 얘들 두 개를 일단은 묶어요. 딱 자기가 흡수해가지고 묶거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증기가 식겠죠. 증기가 식으면서 응축수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머금고 있다가 증기가 식어서 100% 응축수가 되면 응축수 상태로 어떻게 하는 거야? 환수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트랩에 들어가기 전에는 습증기였는데 트랩을 통과하면 뭐가 되는 거야? 100% 응축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이 트랩이라는 거는, 즉 증기 트랩이라는 거는 역할이 뭐야? 응축수 배출이 되는 거야. 왜? 이 통상적으로 실제로 우리가 난방을 하고 나면 라디에이터에서 습증기가 나오니까 100% 응축수는 나올 수가 없다며. 효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습증기가 배관을 타고 흘러가게 되면 워터 해머링이 발생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다가 트랩을 딱 설치해서 트랩에서 증기랑 응축수를 흡수하고, 그리고 응축수로 바꾸어서 100% 응축수를 환수를 시켜주는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방열기의 출구 측이나 혹은
환수배관의 말단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워터 해머링 수격작용을 방지하는 게 결과적으로 뭐야? 증기 트랩의 역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증기 트랩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응축수 배출. 이거와 더불어 뭐예요? 뭐겠어? 수격작용 방지. 요렇게 이제 가장 큰 작용이 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부수적인 그 역할이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요것 때문에 우리가 트랩을 설치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야. 자,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온수 난방에는 트랩이 필요가 없겠구나. 왜? 온수 난방에서는 온수를 보내주고 온수를 환수시키니까 수격작용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수격작용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데? 증기와 응축수가 섞여 다니는 이 습증기 상태로 섞여 다니는 이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데 온수 보일러에는 온수만, 물만 지나다니기 때문에 수격작용이 일어나지 않겠구나. 물론 일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증기 난방에 비해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랩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대신에 온도에 의해서 팽창을 할 수 있죠. 팽창할 수 있기 때문에 팽창 탱크는 설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작정 외우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증기 난방에 트랩이 필요하고 그리고 온수 난방에는 팽창 탱크가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교재 한번 보시면 트랩의 분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계적 트랩, 온도 조절식 트랩, 연력학적 트랩이라고 나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분류가 나오는데 기계적 트랩은 뭐 플로트 트랩, 버킷 트랩, 온도 조절식은 바이메탈, 벨로즈, 연력학적은 디스크, 오리피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각각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 일단 기계적 트랩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포화수와 포화증기의 비중차를 이용한 방식이다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기계적 트랩의 종류는 플로트 트랩, 요걸 다른 말로 다량 트랩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버킷 트랩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때 플로트 트랩부터 보게 되면 구조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쪽 위에서 습증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습증기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증기와 그리고 응축수가 섞여 들어오는 형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 라인이 결국 뭐예요? 이쪽이 방열기구나. 방열기. 그래서 방열기에서 방열하고 나오는 그 환수 주간에서 나오는 습증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열하고 100% 응축수만 나와주면 트랩이 필요가 없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방열기 쪽에서 나오는 습증기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 이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플로트 트랩에서는 일단 습증기가 들어가게 되면 습증기라는 게 증기와 응축수,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응축수는 어떻게 돼? 응축수는 증기보다 무거우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고일 거예요. 그리고 증기 같은 경우에는 응축수, 물보다 가벼우니까 트랩의 상부에 이렇게 고일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어봤던 내용 중에 포화수와 포화증기의 비중차를 이용한다라는 게 요 말이에요. 물은 아래쪽에, 증기는 위쪽에 고인단 말이야. 자, 이때 물의 양이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요걸 변이라고 해요. 이 뾰족한 거, 요 녀석을 변이라고 합니다. 변. 딱 정해져 있는 명칭은 아닌데 제가 강의할 때 편의상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밸브라고 생각하면 돼. 닫아주고 열어주는 변이에요. 자, 이때 수위가 낮을 때는, 응축수가 많이 없을 때는 변이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서 요 구멍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막아서 이쪽으로 아무것도 못 지나가. 자, 이때 여기 있는 요 동그란 녀석이 플로트가 돼요. 플로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부자 혹은 현장에서는 볼탑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플로트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 그 가정에 화장실에 보면은 대변기 있죠. 대변기 뒤에 뚜껑 열어보면은 요 플로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트가 물의 수위에 따라서 즉 물의 부력에 따라서 얘가 떠오르고 내려가고 그래요. 즉 수위가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떠오르겠죠. 그리고 수위가 낮아지면 얘가 가라앉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응축수가 많이 없을 때는 수위가 낮잖아. 그러니까 요 플로트가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있어.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있다는 거는 이 변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는 뜻이지. 즉 닫혀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증기랑 응축수랑 같이 들어있단 말이야. 이때 증기는 위에 있으니까 상부에 있는 증기가 시간이 지나면 식어요. 식으면 뭘로 변해? 응축수로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응축수로 변하게 되면은 당연히 응축수, 물의 양이 늘어나겠지. 즉 수위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 플로트는 자연스럽게 수위에 따라서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떠오르게 되면 아래쪽으로 누르고 있던 변이 어떻게 돼? 위쪽으로 이렇게 열려버리겠죠. 열려버리니까
이 배관의 입구가 열려버리면서 응축수가 이쪽으로 빨려 나가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응축수가 가득 찼으니 응축수 상태로만 환수가 되고 증기는 빨려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로트가 다시 수위가 내려오면 가라앉겠죠. 가라앉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응축수가 다 배출되고 나면 수위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고 플로트는 다시 아래쪽으로 부력에 의해서 가라앉으면서 밸브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변이 탁 막아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응축수만 배출되고 나서 증기가 늘어나면 증기가 못 지나가게 막아버리겠죠. 그 후에 내려간 만큼 증기가 더 들어오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증기가 식어서 응축수로 바뀌어서 배출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응축수로 만들어서 배출, 응축수로 만들어서 배출, 요거를 연속 배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들어올 때는 습증기였으나 트랩을 통과할 때는 응축수, 물의 상태로 환수가 된다. 그래서 응축수만 환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수격작용을 방지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플로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플로트 트랩이라고 하는 거고, 플로트라는 기계 장치를 썼기 때문에 기계적 트랩에 속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버킷 트랩 한번 볼게요. 버킷 트랩이라는 거는 앞에서 플로트라는 거는 플로트를 썼었죠. 부자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버킷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버켓이라는 게 뭐냐? 버킷, 버켓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어차피 영어 발음이니까 요 버킷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 야채 팔 때 야채를 어떤 양동이 다라이에다가 담아가지고 팔죠. 자, 이때 말하는 다라이가 뭐냐면은 버킷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은 그 다라이 양동이 보고 아줌마들 할머니들 보면은 야, 그 바게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바게스 버게스. 이게 뭐냐면은 버킷의 옛날에 일본 발음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면은 좋지는 않겠죠. 근데 옛날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게 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야, 바게스가 온나 버게스가 온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 버킷이고요. 버킷을 정확히 사전적으로 해설을 해보면 요게 양동이가 돼요. 양동이. 그래서 요렇게 생긴 양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양동이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어요. 여기. 요게 버킷입니다. 버킷. 양동이 모양으로 생겼죠. 자, 그러면 습증기는 어디서 들어오냐? 여기서 들어옵니다. 그럼 이 습증기가 뭐라고요? 증기와 일부 응축수가 섞인 상태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최초의 증기의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응축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응축수가 들어가는데 응축수는 하부에 조금 고일 거예요. 근데 증기는 요 버킷 안에 이렇게 고이는 겁니다. 버킷 안에 이렇게 고여서 증기의 양이 많을 때 어떻게 되겠어? 증기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 버킷을 위로 들어 올려요. 그죠? 이게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포화수와 포화증기의 비중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의 비중,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게 떠오른단 말이야. 떠오르면 어떻게 돼? 여기 위에 변 있죠? 변이 어떻게 됩니까? 변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게 이렇게 떠오른다 치고 그럼 변이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야. 이 버킷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면서 변으로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어떨 때? 증기의 양이 많을 때. 즉 증기가 통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 가시죠? 그리고 이 증기가 식어서 이 안에 응축수가 가득 찼다. 여기까지 응축수가 가득 차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밀도가 낮아지니까 이 버킷이 밑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버킷이 요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변을 열어버리는 거죠. 열어버리면서 응축수는 이렇게 통과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들어갈 때는 증기와 응축수였지만 나올 때는 이 녀석도 마찬가지 응축수로 변해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뭐를 썼다? 요렇게 생긴 양동이 형태의 버킷을 썼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포화수와 증기의 비중차를 이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버킷이라는 뭡니까? 기계 장치를 썼기 때문에 기계적 트랩에 속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온도 조절식 트랩이라고 해서 나오죠. 한번 읽어보면 포화수와 포화증기의 온도차를 이용한 방식이다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온도 조절식 트랩은 일단 알아두세요. 다른 말로 열동식 트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열에 의해 동작한다. 열에 의해 동작하는 트랩이기 때문에 열동식 트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종류로는 바이메탈 트랩과 벨로우즈 트랩이 있습니다. 자, 이때 바이메탈 트랩이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횡격막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면 팽창하고요. 그리고 후 내뱉으면 수축하죠.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이 바이메탈,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바이메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바이메탈이 열을 받으면 이렇게 팽창하고요. 그리고 열이 줄어들면 식으면은 수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자, 여기서 습증기가 들어오죠. 그럼 여기서 증기와
응축수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증기의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 증기의 양이 많다라는 거는 응축수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 증기는 응축수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트랩 안에 증기가 많다 이 말은 온도가 높다라는 소리예요. 응축수의 양이 적고 증기의 양이 많다라는 거는 온도가 높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바이메탈이 어떻게 돼?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바이메탈이 쫙 이렇게 팽창해버립니다. 팽창해버려. 그럼 밑에 어떻게 되는 거야? 밑에 변으로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겠지. 그리고 하부에 응축수가 조금 고여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증기의 양이 많을 때는. 즉 증기의 양이 많을 때는 밸브를 열어주면 안 된다 라는 소리죠. 왜? 증기의 양이 많으면 증기랑 응축수는 같이 나갈 거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증기랑 응축수를 머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상부에 있는 증기가 식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식으면서 일부 응축수로 이렇게 변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온도도 어떻게 돼? 응축수가 늘어나는 만큼 증기가 많을 때보다 온도가 낮아지겠죠. 즉 온도가 식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요 바이메탈이 어떻게 돼요? 기존에는 팽창했는데 이제는 식으면서 수축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수축하는 거야. 수축하게 되면은 밑에 붙어있던 변이 이렇게 딸려 올라오겠죠. 딸려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 밑에 열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응축수가 많을 때는 밑에 밸브를 열음으로써 응축수가 아래쪽으로 빠지게 만들어주는 밸브를 바이메탈 트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온도 차에 의해서 동작을 했었죠. 온도가 높아지면 바이메탈이 늘어나면서 닫아버리고 온도가 낮아지면은 바이메탈이 수축하면서 열어버리는 겁니다. 요런 형태의 트랩을 열동식 트랩, 열에 의해 동작한다. 다른 말로는 온도 조절식 트랩이라고 한다. 온도에 따라서 동작을 하니까. 자, 그 다음 벨로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습증기 들어오죠. 그래서 증기와 응축수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벨로우즈라는 거는 요거는 외워버리세요. 벨로우즈는 주로 보면 주름을 뜻합니다. 주름. 그래서 안에 보면 이렇게 주름을 잡아뒀죠. 주름을 잡아두고 여기 보시면은 밸브를 연결해 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증기와 응축수가 들어가는데 증기의 양이 많으면은 이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리겠죠. 그러면 이 주름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면서 밑에 변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밸브를 잠궈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응축수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온도가 낮아지면서 요게 수축하면서 밑에 변을 열어버리는 거야. 위로 들면서. 그렇게 되면 응축수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이메탈을 쓰기 때문에 바이메탈 트랩, 벨로우즈를 쓰기 때문에 벨로우즈 트랩, 그리고 온도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온도 조절식 트랩에 속하고 열에 의해서 동작하기 때문에 열동식 트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 버리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연력학적 트랩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포화수 또는 포화증기의 연력학적 특성차를 이용한 방식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연력학적 특성을 이용한 방식인데 종류로는 디스크 트랩과 오리피스 트랩이 있습니다. 자, 이때 디스크 트랩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쪽에서 습증기가 들어온다. 습증기. 그럼 최초에는 증기의 양이 많은 상태로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응축수의 양은 별로 없고요. 응축수의 양은 별로 없고 증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으로 상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 보이는 요 네모난 거 있죠. 요 판을 우리는 디스크라고 불러요. 디스크. 좀 얇은 판입니다. 그래서 증기가 여기 들어차게 되면 디스크를 이렇게 밀어 올려요. 밀어 올리면서 증기가 상부에 찹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디스크가 이렇게 밀어 올려졌다가 안에 증기가 가득 차게 되면은 이 상부에 증기가 가득 차게 되면은 여기 압력이 확 올라가요. 압력이 올라가면서 다시 디스크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콱 눌러버려요. 콱 눌러버려. 그러면서 증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요 위에 부분을 우리가 변압실이라고 하는데 변압실의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이 변압실의 압력이 밑으로 이렇게 눌러버리면서 디스크를 닫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증기가 이쪽으로 빠져나갈 일이 없죠. 근데 방금 설명 들으면서 좀 의아하신 부분들이 있겠지만 잠깐 보면은 증기가 최초에 들어왔을 때 디스크를 밀어 올린다라고 했잖아. 이때 응축수도 같이 빨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디스크 트랩이 동작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가장 제일 먼저 최초입니다. 최초의 디스크가 이렇게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증기만 밀고 오는 게 아니고 응축수랑 증기랑 같이 밀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디스크가 탁 들어올려지면서 증기는 상부에 고이고 응축수는 아래쪽으로 살짝 배출돼요. 그래서 최초에는 디스크가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증기랑 응축수가 쫙 빠져나갔다가 다시 스톱해요. 순간적으로 나갔다가 스톱합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올라갔다가 닫히는 거야. 그게 올라갔다 닫히면서 응축수랑 증기랑 순간적으로 확 나가는 것 같지만 이 이후에는 완전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가 밀려 나갔다가 내려왔다 치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닫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압력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디스크를 밑으로 눌러서 아래쪽에서 응축수든 뭐 증기든 못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위에 있는 증기가 식으면 어떻게 돼? 응축수로 변하지. 응축수로 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다운되겠죠. 온도가 내려가니까 압력이 다운되면서 다시 디스크가 올라가는 거야. 자, 그 말인즉슨 요 위에 변압실 안에만 온도가 식은 게 아니고 이 위에 변압실이 식었다라는 거는 트랩 전체의 온도가 식었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변압실이 식게 되면은 안에는 응축수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안에 있던 증기도 다 식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위에 있던 압력이 풀리면서 압력이 감소하잖아. 그럼 디스크가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아래에 있던 응축수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예요. 이제 이해가세요? 그래서 디스크 트랩은 연력학적 특징, 즉 뭡니까? 그 온도가 높을 때는 압력이 높고 온도가 낮을 때는 압력이 낮다라는 이 연력학적 특성을 이용한 방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디스크 트랩 보면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처음에 증기 상태로 들어오게 되면 디스크를 그냥 열었다가 닫는 거예요. 열어야지 증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열어서 올라가면서 순간적으로 일부는 빠져나가고 대신에 증기가 위에 변압실에 가득 차게 되면은 디스크를 밑으로 눌러서 막아버리는 거고 그리고 식고 나면은 트랩 전체가 식고 나면은 변압실 압력도 다운되고 전체 압력이 다운되니까 이 디스크가 다시 들어 올려집니다. 그러면은 응축수, 물은 빠져나가게 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리피스 트랩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이렇게 오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순간적으로 직경이 좁아지면 교축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교축 현상이 발생하면은 압력과 온도가 내려간다. 그 말인즉슨 여기서 습증기가 와요. 습증기가 오게 되면 습증기 중에 증기와 응축수가 있는데 이 중 요 증기가 교축하면서 뭘로 바뀌어? 응축수로 바뀌어가지고 요렇게 지나가게 되면 대부분 응축수로 변해서 지나간다. 요 방식이 오리피스 트랩입니다. 교축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교축도 뭐예요? 연력학적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력학적 트랩은 디스크 트랩과 오리피스 트랩이 있구나.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트랩의 구비 조건에서 나옵니다. 하나씩 보게 되면 동작이 확실할 거. 맞아요. 그래서 닫을 때 확실히 닫아줘야 되고 열 때 확실히 열어서 증기가 들어올 때 막아주고 그 다음 응축수가 배출될 때는 확실히 배출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내식, 내마모성이 있을 거. 내식이라는 건 뭐예요? 부식하지 않는 성질, 부식에 강하다 이 뜻이고 그 다음 내마모성, 마모되지 않는 성질이 강해야 된다. 즉 강도가 좋아야 된다. 이 소리하고 같은 거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마찰 저항이 작고 단순한 구조일 것. 그래서 구조가 간단할수록 작동이 경쾌합니다. 작동이 경쾌하고 마찰 저항이 작아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응축수를 연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 것. 맞죠? 그래서 응축수를 한번 배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배출하고 또 증기가 모여있다가 응축수로 바뀌면 다시 또 배출해주고 또 모였다가 배출해주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공기의 배제나 정지 후 응축수 빼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로트 트랩이 있다. 이런 식으로 플로트 트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플로트 트랩 내부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죠. 공기가. 그럼 공기를 우리가 흔히 불응축 가스라고 하는데 이 불응축 가스가 많이 들어차게 되면 위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상부에 압력이 올라가겠죠. 공기압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 수위가 올라가면 플로트가 떠올라야 되는데 위에서 공기압으로 눌러버리니까 플로트가 못 떠오르고 이렇게 있는 거야. 수위대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응축 가스를 확실하게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응축 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에어변,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공기 빼기 밸브, 다른 말로는 뭐 에어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응축수 빼기가 가능할 것, 즉 밑에 드레인 밸브도 설치해 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뭐 내부에 점검을 한다던가 청소를 할 경우 그럴 경우에 물을 빼줄 수 있는 드레인 장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트랩의 고장 발견 나옵니다. 한번 보면은 작동음을 들어본다. 소리를 들어보는데 뭐 띵띵띵 때린 소리, 물이 때린 소리가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 어디 이상이 있나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입출구의 온도를 측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이 입구고 이쪽이 출구다라고 한다면 자, 트랩의 입구라는 건 결국 뭡니까? 방열기 쪽에서 오죠. 방열기. 그리고 출구라는 거는 보일러 쪽으로 갑니다. 보일러 쪽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출구라고 적어둘게요. 출구. 자, 그리고 이 트랩에서 입구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은 증기와 응축수가 들어오게 되고요. 이 출구 쪽은 뭐야? 무조건 응축수가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입출구의 온도를 측정한다라는 건 결국 뭡니까? 이 입구 측에는 증기가 혼합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입구의 온도는 항시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식어서 응축수로 나가기 때문에 출구의 온도는 항시 낮아야 됩니다. 근데 입출구의 온도를 재어봤더니 온도가 같다거나 혹은 출구 쪽에 온도가 높다거나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장 진단을 한다라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트랩 고장의 분류라고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트랩이 뜨거울 때는 트랩 용량이 부족하다. 즉, 이 증기의 양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트랩의 용량이 작을 경우에 트랩이 과열될 수가 있겠죠. 증기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밸브의 마모. 밸브가 마모되었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출구 측에 밸브를 설치했는데 이 출구 측 밸브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밸브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 증기가 잘 안 지나가네? 그럼 이쪽 편에 어떻게 돼? 온도가 늘어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밸브 쪽에 문제가 생겨도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물질의 혼입 마찬가지입니다. 밸브가 막혔던 것처럼 이물질이 혼입돼서 이 출구 측이 막혔어요. 그럼 증기가 계속 들어차니까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랩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벨로즈의 손상, 요거는 벨로즈 트랩이겠죠. 벨로즈 트랩에서 벨로즈가 손상돼서 응축수를 빼주고 온도가 식어야 되는데 응축수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은 증기가 체류하니까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바이메탈도 마찬가지죠. 바이메탈의 변형에 의해서 빼줘야 되는데 못 빼주면 당연히 증기가 체류하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배압이 높을 때라고 돼 있는데, 배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배출압력이에요. 배출압력. 즉 이렇게 빠져나갈 때의 압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온도 높기 때문에 온도 압력이 같이 높고요. 이쪽에는 기본적으로 빠져나갈 때는 온도 압력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야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배출 압력이 높다. 배압이 높아졌다. 이 말은 이쪽의 압력이 높아지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역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쪽 편에 압력이 낮다라고 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배압이 높을 경우에 증기가 이쪽에서 체류하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트랩이 뜨거워질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반대로 트랩이 차가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밸브의 고장 혹은 스트레이너의 막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랩이 이렇게 있을 때 이쪽이 입구, 이쪽이 출구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입구 측에 어떤 밸브가 있다. 이런 밸브가 고장나서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증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증기가 못 들어가니까 트랩이 식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트레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이너도 이렇게 있으면은, 스트레이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장치의 입구 측에 설치를 합니다. 요게 이물질 제거 장치인데 어떤 장치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구 측에 설치하면은 의미가 없죠. 이물질이 들어가기 전에 막아야 되잖아. 자, 그래서 스트레이너라는 거는 모든 장치, 뭐 트랩이 되었든 펌프가 되었든 입구 측에 설치를 하게 돼요. 근데 스트레이너가 막혀버렸어. 그럼 증기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증기가 못 지나가니까 여기 식어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이제 트랩이 차가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밸브의 고장 혹은 스트레이너의 막힘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트랩의 용량 나오는데, 증기 트랩의 용량은 응축수의 시간당 배출량 kg/h로 표시한다.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축수가 1시간당 얼마만큼 배출이 되느냐, 이거를 트랩의 용량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트랩의 설치 시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드레인 배출구에서 트랩 입구의 배관은 굵고 짧게 한다. 굵고 짧게 해야지 마찰 저항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기계에 마찰 저항이라는 거는 좋은 게 없어요. 마찰에 의한 손실이기 때문에 마찰 저항은 줄여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배관은 굵고 짧게 해준다. 저항을 줄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트랩 입구의 배관은 트랩 입구를 향해 내린구배가 좋다. 자, 그래서 트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은 출구, 이쪽은 입구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트랩 입구 배관은 트랩 입구를 향해 내린구배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 것보다야 이렇게 내린구배, 방열기가 위에 있다라고 치고 방열기가 위에 있을 경우 내린구배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왜 그래? 운전되고 있을 때는 어차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갈 거예요. 근데 운전이 끝나고 나면은 배관 안에도 증기가 체류하죠. 그 증기가 식으면 뭘로 변해? 응축수 물로 변하잖아. 그 물은 구배에 따라서 트랩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고여주는 게 좋겠더라. 그래서 입구 측에 구배를 주는 겁니다. 그 트랩 쪽으로 모일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트랩 입구의 배관은 입상관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입상관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높은 건물에 배관을 위쪽으로 올릴 때, 높이 이렇게 올릴 때 쓰는 관을 입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랩 입구의 배관을 입상관으로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항시 트랩 측으로 아래쪽 구배로 주는 게 현명하다. 그래서 입상관은 하지 마라. 저항이 생기니까 할 수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트랩 입구의 배관은 보온하지 않는다. 냉각 레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앞에 42페이지에서 배웠어요. 42페이지에 냉각 레그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였어요? 한 번 더 복습의 의미로 알려드리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었고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방열기가 있습니다. 방열기. 그리고 증기를 방열기 쪽으로 보내서 열교환하고 나서 이제 환수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환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중간에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트랩을. 자, 이때 트랩의 역할이 뭐였어요? 증기와 응축수. 즉 습증기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응축수로 변환해서 환수를 시켜주는 게 주 목적이다라고 했죠. 근데 트랩에 방열기에서 방열하고 난 이 환수를 바로 넣어주는 것보다야 여기를 어떻게 합니까? 노출시키는 거야. 단열시키지 않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증기 난방도 똑같아요. 주증기관에도 단열을 하고요. 환수주관에도 단열을 합니다. 왜 그래요? 단열이라는 게 뭐야?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온재로 이렇게 싸버리는 겁니다. 보온재로 이렇게 싸주면 어떻게 돼요? 싸주지 않았을 때 생각하면 되지.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안에 증기가 지나가. 고온에 증기가 지나가는데 노출돼 있어. 그러면 배관의 표면으로 열이 방출돼 버리잖아요. 그쵸? 요런 걸 뭐라 그래? 방열 손실이라고 하지. 이런 방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런 두꺼운 고온에 사용하는 보온재로 단열을 해버리는 거야. 열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지. 밖으로 빠지는 걸. 그래서 이런 주증기관에도 이런 식으로 단열을 다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단열을 다 하는데 오로지 어디? 트랩 전단에 거리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한 1.5m 정도는 단열하지 않고 노출시킨다. 이 노출된 관을 뭐라고 그래? 냉각 레그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이쪽에는 드레인 포켓도 있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앞강의로 복습을 좀 해주세요. 어디? 4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노출시킨 이런 관을 냉각 레그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노출시키면 어떻게 돼요? 안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기의 열이 이렇게 밖으로 빠지면서 일부 증기가 또 응축수로 변해서 트랩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랩으로 엄청나게 많은 증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최대한 증기를 없애주고 응축수 상태로 보내서 트랩의 효율을 좀 극대화시킨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보시면 7. 방열기 해서 나오죠. 영어로는 라디에이터라고 하는데 이전에 한번 하긴 했었어요. 요 내용은. 자, 근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의 의미로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한번 읽어보면 실내에 설치하여 증기 또는 온수의 잠열과 현열을 이용하여 방산열로 실내 공기를 데우는 장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열기라는 거는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증기를 만들죠. 그럼 실내에 사용처에 방열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방열기. 다른 말로는 라디에이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증기 또는 온수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난방을 하고 되돌리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보내주는 거를 증기 보일러라고 치면은 증기 주관. 그리고 혹은 뭐 송기 주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되돌리는 거는 환수 주관.
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들어갈 때는 증기, 나올 때는 응축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증기의 열을 실내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한다라고 해서 방열기라고 하는 거고, 요런 방열 현상을 방산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재질에 따른 분류라고 해가지고 주철재, 강재, 알루미늄재. 그래서 말 그대로 재질입니다. 주철로 만들었냐, 아니면 스틸로 만들었냐, 아니면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냐, 이런 뜻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구조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주형 방열기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2주형, 3주형이 있는데 2주형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주형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나눈다. 요게 2주형이었고 이렇게 쓴다라고 했죠. 그리고 3주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주형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요게 3주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세주형 방열기 나오는데 3세주 또는 5세주라고 하는데 요거를 그냥 말 그대로 숫자 3, 5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3시, 5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시로 쓰든 5시로 쓰든 요거 3세주, 5세주인 거 알아봐야 되고요. 3 또는 5로 쓰더라도 이거 3세주, 5세주구나. 그리고 이렇게 로마로 쓰게 되면은 2주형, 3주형. 얘들은 세주형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세주형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요 주형을 세분화한 거죠. 그래서 3세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아니고 요걸 또 반으로 나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 요게 하나, 그리고 요게 둘, 요게 셋. 그래서 3세주 세분화했다. 요게 한 형태가 되는 거고, 5세주는 뭐겠어요? 요거 3개면 요거 5개겠지. 하나, 둘, 셋, 넷, 5개. 요런 식으로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얘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형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벽걸이형 방열기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WHWV라고 나오는데 WH는 뭡니까? W는 월이었고요. H는 호리젠탈. 그래서 벽걸이 수평형이었고 WV는 뭐예요? 벽걸이 수직형이다. 버티컬이라고 했죠. 그리고 뭐 길드형 방열기, 강판재 방열기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류형 방열기라고 돼 있는데 대류형 방열기 같은 경우는 대류 작용을 극대화시켜 놓은 방열기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방열기 호칭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주형의 경우 한번 써드리면 주형의 경우 종류, 높이, 쪽수로 나타낸다라고 돼 있는데, 자, 주형을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주형입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뭐겠어요? 자, 요거는 종류라고 했죠. 종류니까 얘는 이 주형이구나. 그럼 생긴 건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주형이 2개가 있다라는 소리고요. 요런 형식으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50이라는 거는 높이였죠. 그러면 요 높이가 650mm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25라는 건 뭐예요? 쪽수지, 쪽수.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가지고 막 곱하기 25개가 있다. 섹션이 25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도시기호 하나로 그 라디에이터, 그 방열기의 형식과 종류, 형태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벽걸이는 뭐 종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더 쉽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별, 벽걸이 W라는 뜻이고, 그리고 저는 수평형 쓰고 싶어요. 호리젠탈 H. 그리고 쪽수는 똑같이 25개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5 하면은 벽걸이 수평이면서 섹션 수가 25개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방열기의 도면 도시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 이미 다 배운 건데, 이것도 복습의 의미를 한번 더 보게 되면, 자,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한번 볼게요. 25 그리고 5C에다가 650에다가 32 곱하기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거 해독해보면 어떻게 돼요? 메인에 있는 게 쪽수죠. 25쪽이고 요게 이제 종류란 말이야. 5C라는 거는 5세주형이지. 그러면 우리가 형식을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거예요. 형식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높이가 650이네. 요 높이가 650mm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쪽수가 25개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섹션이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25개가 있다. 25쪽이 있다.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쪽이라고도 하고 섹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2, 25는 뭐냐면은 얘는 유입광경, 얘는 유출광경이라고 해요. 즉 배관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배관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면은 들어오는 관의 광경이 32A 또는 밀이다 라는 겁니다. A가 밀이에요. 그리고 25 나가는 거 유출 광경이 25A 또는 밀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시기호 하나만 가지고 라디에이터의 특성을 모두 알아낼 수가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세요. 자, 이제 보면 방열기에 배치해서 외기와 접한 창문 아래쪽에 설치한다. 갈로에 보시면 부하가 가장 큰 곳 대류현상 이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실이 이렇게 있으면 방열기는 주로 보면 창문 아래쪽 창 아랫면에 이렇게 설치를 해요. 방열기.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겨울철에 창문 주위가 부하가 가장 높아요. 자, 부하라는 게 결국 뭐예요? 난방할 때 부하잖아. 난방 부하거든. 그 말은 난방을 해야 되는 이유야. 자, 즉 난방 부하라는 거는 차가운 냉기란 말이야. 그 차가운 냉기는 주로 보면 창문 근처가 가장 커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차가운 외기가 그대로 들어올 것이고 창문을 닫아 놓더라도 그 전도 열량이 차갑단 말이야. 그래서 창문 주위에는 차가운 공기가 항상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이때 방열기를 아래쪽에 설치하게 되면 방열기는 어때?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죠. 그러니까 뜨거운 열기, 뜨거운 공기, 데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뜨거워진 공기는 밀도가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워진 공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내려오려고 할 거예요. 무겁기 때문에 밀도가. 자,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면서 만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야?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실내에서 공기의 밀도 차에 의해서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 방열기를 창문 아래쪽, 즉 부하가 큰 곳에 설치하면은 자연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팁박스 나오는데 문제에 잘 나오는 내용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필답형에서는 그냥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열기와 벽과의 거리는 50에서 60mm로 한다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방열기를 실내에 설치할 때 요게 벽이라고 칩시다. 요게 벽일 때 요게 바닥이고요. 이때 방열기를 딱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방열기 이렇게 딱 붙여버리면은 차가운 벽이랑 방열기랑 맞닿기 때문에 열응력이 생겨요. 그래서 일정 거리, 요 일정 거리를 둬야 된다. 이 일정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요? 요게 50에서 60mm 정도는 최소한 띄워서 설치해줘라.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박스 밑에 보시면 기둥형 방열기 해서 벽에서 50에서 60mm 거리에 설치한다. 그게 요 녀석이에요. 기둥형 방열기. 그래서 기둥형 방열기라고 해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다 이렇게 세워서 기둥처럼 세워두면은 기둥형 방열기가 되는 거고요. 가장 대표적인 기둥형 방열기가 주철제 방열기가 돼요. 왜? 주철제 방열기는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벽에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그냥 바닥에 세워두는 기둥형 방열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벽걸이형 방열기. 바닥에서 150mm 거리에 설치한다. 자,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으면 벽에다가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벽과의 거리는 안 나옵니다. 어차피 벽에 걸 거니까.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바닥과의 거리는 있어요. 벽에다 걸어야 되니까 요 바닥과의 거리가 150mm 이상 띄워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 닿지 않고 벽에다 걸기 때문에 벽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당연히 띄워서 걸어야 되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고요. 그리고 벽걸이라고 해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벽걸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 위에 설치하죠. 키보다 높은 곳에. 근데 방열기는 벽걸이라고 해서 저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뜨거운 열기는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아래쪽에 설치해 주는 게 대류 현상을 이용하기 좋고 연료율이 좋아요. 그래서 벽걸이라고 해서 뭐 1, 2m 높이 다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얼마입니까? 센치로 하면 15cm밖에 안 띄워요. 그래서 조금만 바닥에서 띄워가지고 벽에 걸면은 결국은 벽걸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요거는 알루미늄형 벽걸이를 많이 써요. 알루미늄이 가볍기 때문에 주철제는 이렇게 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대류 방열기라고 해서 바닥으로부터 하부 케이싱까지 최저 90mm 이상 높게 설치한다. 그래서 벽걸이는 150이었다면 대류형 같은 경우에는 90mm 정도 띄워줘라. 대류형도 바닥에 완전히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대류 방열기는 밑에서 이렇게 대류 현상을 끌어올리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밑에 바닥에 붙여버리면은 대류 현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 얼마? 90mm 정도는 띄워줘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상당 방열 면적 EDR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방열기의 방열 면적당 보일러의 능력으로 레이팅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이라고 해서 나오죠. 이 표준 방열량이라는 거는 표준으로 정해뒀다라고 했죠. 그 표준은 어디 나옵니까? 그 밑에 표에 나옵니다. 표준 상태의 열매에 따른 방열 개수 및 온도 기준표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방열량으로 산출해 놓은 게 표준 방열량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방열량 구하는 공식이 복습하는 겁니다. 방열량 구하는 공식은 Q는 K 곱하기 델타 T라고 했었습니다. 요 K라는 게 방열 개수, 그래서 열 관류율, 다른 말로는 열 통과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였고요. 그리고 곱하기 온도 차니까 도시하게 되면 사라지고 사라져서 뭐가 남습니까?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라는 방열량이 남죠. 그래서 방열량의 특징은 뭡니까? 이 단위 면적당 1시간 동안 발생된 열량, 방열량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증기의 표준 방열량을 구해보게 되면 표를 보시면 돼요. 표에 보면 증기 같은 경우는 방열 개수가 8이고요. 8 곱하기 온도 같은 경우는 102에서 21도씨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온도 차입니다. 102 마이너스 21. 그래서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면 돼요. 자, 이렇게 구해보니까 증기의 표준 방열량은 650 정도가 되더라.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되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온수 같은 경우에는 방열 개수가 7.29 곱하기 온도차는 80 마이너스 18도씨가 되니까 요거는 구해보니까 450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아두실 거는 뭡니까? 요게 증기의 표준 방열량, 요 밑에 있는 게 온수의 표준 방열량 이라는 거겠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나왔던 그 상강 방열 면적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난방부하에서 쓴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난방부하 공식 한번 적어보면 난방부하, 자, 거기 나오죠. Q는 스몰 q 곱하기 EDR이라고. 자, 그래서 이 Q라는 거는 난방부하가 될 수도 있고 방열량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판단해야 됩니까? 단위를 봐야 되지.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면 요게 난방부하가 되는 거고, 여기서 스몰 q는 뭡니까?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거든. 그럼 이거 뭐예요? 방열량이 되는 거야. 그리고 EDR이라는 거는 상당 방열 면적, 다른 말로 표준 방열 면적이기 때문에 미터의 자승, 면적이잖아, 면적. 그래서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돼요? 미터 자승 날라가니까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난방부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예를 들어서 표준 방열 면적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럼 EDR을 구하라는 소리거든. 자, 이때 EDR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EDR은 스몰 q 내려가잖아요. 스몰 q분의 대문자 q가 되는 겁니다. 이때 문제에서는 당연히 난방부하를 줄 거예요. 난방부하 뭐 얼마 이렇게 줄 거고, 여기서 난방부하를 예를 들어 가지고 6,500 킬로칼로리 퍼 아워였다라고 문제에서 줬다라고 칩시다. 자, 이때 증기 보일러고요. 증기 보일러고 표준 방열 면적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뭘 넣으면 돼? 증기의 표준 방열량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누기 증기의 표준 방열량 650 단위까지 한번 써볼까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되기 때문에 킬로칼로리 날아가고 아워 날아가니까 미터 자승이 남는 거죠. 그래서 미터 자승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EDR로. 자, 근데 혹시나 이거 단위 환산 못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도와드리면, 요거 혹시나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해서, 자, 그래서 요 공식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EDR은 6,500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거는 단위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 그래서 킬로칼로리 나누기 아워란 뜻이야. 나누기 요 분모예요. 요거. 그래서 650 여기서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죠. 이 말은 킬로칼로리 나누기 미터 자승 아워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번분수라고 해요. 번분수. 그래서 안에 거 곱해서 내려가고요. 겉에 거 곱해서 올라가면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안에 거 곱해서 내려간다라고 했지. 그러면 요 두 개 곱하면은 킬로칼로리의 아워가 되는 거잖아. 그죠? 킬로칼로리 아워가 되는 거고, 분해 겉에 거는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킬로칼로리 곱하기 미터 자승 곱하기 아워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킬로칼로리 사라지고 아워 사라지니까 미터 자승이 밑에 있었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역수치에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단위가 미터 자승이 남는 거고, 얘들 환산하면 어떻게 돼요?
미터 자승이 되겠네요. 그쵸? 자, 요렇게 우리가 EDR, 표준 방열 면적 혹은 상당 방열 면적을 구할 때 난방부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얘들 두 개 주고 난방부하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방부하 구하는 공식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기의 그 표준 방열량, 온수의 표준 방열량 650과 450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제 푸시려면.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